교재는 106페이지. 판매 활동이 이제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옛날엔 나왔지만. 근데 실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107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3번이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라고 써져 있어요. 셀링 포인트가 그 물건의 장점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 그러니까 소개시킬 때는 장점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단점은요? 얘기하면 안 사요. 중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말씀드리니까 아까도 막 이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막 쳐다보시고 막 그런 눈빛인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시라고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막 자꾸 하는데 원래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하시다 보면 느끼셔요.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해줘도 도장을 찍을까 말까예요. 단점을 얘기해주면요, 안 찍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알려줄 것은 알려주는 게 맞긴 한데요. 될 수 있으면 장점을 부각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넘기시고,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요거 좀 보려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인데, 보통은 계약금의 일부를 넣으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도장 찍을 마음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날짜를 조정해서 날짜가 맞고 금액 조정해서 금액이 맞았어. 그래도 도장을 안 찍을 수 있어요. 그 도장 찍게 만드는 게 방금 전에 봤던 그 판매 활동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겠다고 딱 마음이 들면 바로 돈을 붙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전부를 다 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만 넣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300짜리다 그러면 300은 놔두고요. 보증금 3억을 거래할 때는 계약금 10%, 잔금 9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계약금 10%가 3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에 또 10%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죠. 그걸 넣어요. 이때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 근데 계약서 쓰기로 합의가 됐어. 그랬을 때 돈의 일부를 꼭 넣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변심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넣도록 한다. 대신에 이때 일부 입금시키면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 문자에는 계약서 쓰는 날이 9월 5일이다. 잔금날은 10월 4일이고 잔금은 얼마 주기로 하고 계약금은 3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한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개를 키우면 안 되고 벽걸이 TV 걸면 안 되고 그런 걸 주인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대신 임차인 쪽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니까 동의해 주기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문자에 들어가요. 계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 문자에 넣어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쪽이나 임차인 쪽에서 다 수긍을 한다면 일단 임대인 쪽에 먼저 보내셔야 돼. 보내가지고 임대인이 수긍을 하면 계좌번호 붙이시라고 그래야 돼. 계좌번호 있어야지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 쪽. 계좌번호 받았죠 이제. 그 계좌번호 받은 것을 문자 보내고 나서 좀 이따 계좌번호 보내요. 그러면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 계좌번호 불러줬으니까 그러면 뭐죠?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라고. 이 문자 보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돈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는 안 썼지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계약서 쓰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때 계약금에 잔금을 넣는 거예요. 3천만 원 중에 나머지 잔금 2,700을 넣는 거라고. 요거. 요때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늘 계약이 한 건 있다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아니고. 예, 근데 보통 이제 요 들어가면 이제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정식 계약서 쓰고,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 이건 전월세니까, 잔금 넣고, 여기 오늘 잔금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계약 하나 있어, 그런 거잖아요.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됐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교과서에 어디에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 실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공부할 때는 그냥 계약금 10% 걸어요. 잔금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넣었던 사람이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떼이고 계약금 받아먹은 사람이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변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계약금을 받았던 요 임대인 쪽에서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의 2배 물어줘요. 그런 거 배운다고. 그렇죠? 그런 건 아시죠? 응? 그런 거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아니, 다시 봐봐요. 계약금을 3천 넣었잖아요. 3천 넣었던 사람이 나 세 안 얻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변심하면. 3천만 원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매도인이 쑥 챙기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나 당신한테 세 안 넣을 거야 라고 변심하면 3천 받은 상태에서 변심하면 3천만 원 돌려주고 그만큼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합치면 6천을 돌려받잖아요. 그쵸?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요 계약금의 일부 300이 들어간 상태에서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에서 변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300만 원 요거 준 임차인 쪽은 이걸 300만 원만 떼이나요? 나머지 돈까지 줘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자, 요 임차인 쪽에서 만약에 그 변심을 하면 이것만 떼입니까? 아니면 이거 더 줘야 됩니까? 그건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판례는. 근데 그렇게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래서 계약서, 이 문자 보낼 때, 문자 송부할 때 거기에 임차인이 변심하면 300만 원 떼이고 임대인이 변심하면 300만 원 물어주고라고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하는 사람이 다 수긍을 해요. 판례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해결됩니다. 한참 이제 미사 강변지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쯤에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요 계약금의 일부, 그 매매는 계약금의 일부가 금액이 크겠죠. 몇 천만 원 되겠죠. 그걸 집어넣고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매도인 쪽에서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요? 넣었던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 5천만 원에 2배를 물어준 게 맞다. 3천만 원 넣었으면 3천만 원에 2배 물어준 게 낫다. 맞다. 에? 그렇게 되고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실제 케이스는 누가 더 목소리 크냐에 달려있기도 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줬던 돈만 돌려받고 끝난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매도인 쪽은 돈 벌었지, 이제. 사실은.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계약이 꽤 많아요. 계약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계약이 있고, 본인계약. 그 다음에 대리계약이 있고, 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 대신 와서 계약하는 거,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거. 둘 중에 하나지. 그럼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러면 대리계약이다 그러면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돼. 대리계약은 A라는 사람이 원래 임대인인데 A가 못 오니까 B가 와, B가.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 여러분 민법 수업 했나요? 했어요? 혹시 대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리?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민법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대리. 민법에서 그 대리를 배우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대리계약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화. 누가 보통 대신 오냐면 이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가, 이 사람이 아들이면 부모가. 그러니까 대신 온 사람들은 아내,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신 온 사람이 손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세 얻는 사람, 월세 얻는 사람. 그러니까 월세 얻는 쪽에서 왔는데 주인이 안 오고 주인 대신 딴 사람이 왔더라 이거예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리 계약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대리 계약이 되고 이 사람이 안 왔는데 이 사람이 대신 와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은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럼 대리권 주는 건 어떻게 입증하죠? 위임장이죠. A가 B한테 야 임대차 계약 한 거에 대해서 너가 나 대신해 라고 위임한 내용이 적혀있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 이렇게. 근데 위임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여기다가 위임한 사람이 A죠. A가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야지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게 제일 믿을 수 있어요? 인감도장이지. 인감도장 보통 큰 도장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딱 찍어. 그럼 이게 인감도장인지 막도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지. 인감증명서 이건 구경들 해보셨을까요? 여기 오른쪽에 가면 여기 막 은박지로 돼 있고 막 여기 도장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요 도장하고 요 도장이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감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갖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B한테 안내를 하셔야 돼. 요 대신 온 사람한테, 대신 올 사람한테 A의 위임장과 A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져왔죠? 그러면 대신 왔어. 실제 계약은 B하고 C가 하지만 A가 한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렇게 첨부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위임장을 잘 못 만들어 와요. 현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에서 우리 위임장 가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인감증명서 때 오시고요. A 거. 그 다음에 인감도장을 가져오세요. 그래요. 원래는 인감증 안 갖고 와도 되는 건데 이걸 만들려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감증 가져오시고 신분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우리가 만들어요. 사무실에서 출력해서 거기다 이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져오도록 안내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B가 대신 왔죠. 아내가 대신 왔어. 그러면 그때는 아내의 도장과 아내의 신분증이 있어야 됐다. B 거. 이건 A 거. 이렇게. 위임장은 사무실에서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대리계약. 대리계약도 꽤 많아요. 대리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계약 하는 것 중에 최근에 보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 응? 미국에 가 있어요. 부부 공유 많다고 그랬죠? 미국에 무슨 뭐 유학을 갔대나 아이가 뭐 갔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대신 왔어. 근데 이제 아빠가 대신 온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님이 월세 얻는 사람이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것도 대리계약이죠. 대리계약.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못 오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계약서 양식은 자세히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씀은 그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월세 계약, 뭐 전세 계약, 매매 계약 이렇게 아파트 월세 계약. 제일 위에 보면 소재지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소재지가 뭐냐면 그 전세 놓을 물건의 주소예요. 주소가 두 가지가 있죠. 자, 도로명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집원 주소가 있고. 여러분 어떤 걸 더 많이 쓰세요? 요새는 도로명 주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는. 그죠?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잘 안 쓰다가. 그죠? 그런데 계약서에다 여기 이제 적는다고요. 적을 때는 등기부나 대장을 보고 적어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 적으시면 안 돼요. 집원 주소 적으셔야 돼요. 몇 번지 나온 거 있죠? 무슨 동,
431번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번지수 나오면 집원 주소를 적으셔야 돼. 무슨 길, 무슨 상도로 53길, 6,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뭐요? 집원 주소. 적으셔야 되고. 여기 위에 칸도 보면 거의 대장 보고 많이 적어요, 대장. 적으시고.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 금액을 적는 칸이 있잖아요. 예,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걸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숫자를 막 쓰시잖아. 아까 5억인가요? 그러면 5억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써요. 500, 000, 요렇게 입력을 딱 하신다고 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써놔도 출력할 때는 이게 한글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아까 월세가 얼마였더라? 120인가? 월세 12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출력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한글로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임이라고 월세 1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이렇게 하고 끝에가 이제 가로 열고 요게 나와요. 숫자가 나와. 아랍의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력시킬 때는 아랍의 숫자만 입력시키면 알아서 변환이 돼요. 변환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딱 바뀌어버려요. 금액 적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분쟁이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월세 계약할 때 여기 보면 후불이냐 선불이냐 이것 갖고 분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놓는 쪽은 선불을 척고 원하고 얻는 쪽은 후불을 원하죠. 근데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는 관례가 후불이에요. 후불. 근데 먼저 달라고 막 주장하는 우기고 하시는 분도 계셔. 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후불이 원칙이라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건 선불입니다. 선불. 이건 법이 아니고 뭐예요? 관례가 그래요. 관례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후불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 메뉴가 있어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되고요. 쫙 있는데 이런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중간 요 특약사항란을 적는 칸이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고 이거 해보시면 금방 한두 달 만에 다 해버려요. 왜냐면 맨날 똑같아, 맨날.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복사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학원 등록하실 때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같은 데 체크하셨나요? 사인했나요? 학원 등록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잠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있더만요. 아래.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실도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위반입니다. 그 개인정보 동의서가 보통 한 장짜리예요. 한 장. 한 페이지. 거기다 사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 받아두고요.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 두 번째.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중요한 특약입니다. 현 시설 상태라고 돼 있죠. 자,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새 살던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주방에서 도시가스 쓰는 거에 대해서 옆에 좀 편하게 쓰려고 뭘 이렇게 만들어냈나 봐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갈 때는 그걸 깨끗이 치워놓고 그 부분을 없애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니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잘라서 갈 때 원래 있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손상이 가면서 이렇게 잘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중에 알고서 저희도 확인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서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제 변상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죠. 월세 살다가 나간 사람한테 전화해서 전화 안 받아요. 결국 나중에 전화하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라고 하는 이 글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써요.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싸웁니다, 이제. 근데 그게 있으면, 들어갈 때 그 상태 그대로 세를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붙박이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빌라였는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주인이 붙박이장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쓰다가 세를 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자기도 장이 있잖아. 자기 장이 더 좋았나 보죠. 그거 떼서 없애버리고 자기 장 놓고 사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주인은 뭐예요?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니까 그 장이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으라 이러는 거지. 그래서 주인한테 그건 얘기를 했어야 돼. 그건 물어줘야 된다고. 누가 물어줘야 돼? 그 세입자. 그 사람한테 그 물어주는 걸 제대로 체킹 안 하면 부동산이 물어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나갈 때 확인해서 인수인계할 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꼭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예?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얘기 같지만 몇강 적어요 그냥. 이걸 텅 비워놓은 것보다 적어놓은 게 나아. 이게 양이 많죠? 그럼 별치가 나와요. 양이 많으면 그러면 따로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계약이다 위반을 했어요. 대리계약일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했다고 써져 있죠? 사실 그 확인한 절차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 위임장보다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화통화입니다. 이번에도 계약할 때 해외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거의 시간이 반대지만 약속을 잡아가지고 전화통화를 시켰어요. 임차인한테. 그래야 임차인분들이 안심을 해요. 이거 진짜 주인이 세를 놓는 건지 사기꾼이 세를 놓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주인 목소리, 주인하고 통화하니까 그때 이제 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 최고 금액. 아까 하나은행 5억 7,600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잔금으로, 그죠? 상환하고, 감액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5번. 맨날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함 이렇게 돼 있죠. 원상복구 조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게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조항이 보통 이거 말고 요 특약 위에 여기 문자에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주택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일 때, 임대차 계약일 때는 무조건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뒤에 보면 자연마모는 제외라고 돼 있죠. 여기 돼 있어요. 자연마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 것은 제외된다고 해요.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세 얻어서 살던 사람이 2년 뒤에 나가는데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장판이었어요. 2년 전에 장판으로 돌려놓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도 뭐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예? 그래요? 그랬을 때 그건 원상복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는 거 그걸 사용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2년 지나면 당연히 낡아지겠죠. 그것까지 어떻게 원상복구 합니까? 자,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분양받으실 때는 본인들이 들어가 살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를 놓기에도 아까운 아파트였던 거예요. 근데 세를 많이 놔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세를 놨어. 그런데 거기 세 들어가 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았는데 그 바닥을 다 긁어놓은 거예요. 2년 뒤에 전세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바닥이 다 긁혀 있어요. 이게. 자,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변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있죠. 그건 자연마모가 아니잖아요. 그 개새끼 때문, 강아지 때문이잖아요. 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네. 강아지 덕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것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그 사모님은 다시는 전세 놓을 때 애완견 키우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약이 맨날 붙어요. 애완견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건 원상복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분쟁이 생기는 게 애완견, 그다음에 벽걸이 TV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벽걸이 TV 같은 경우도 설치하게 되면 벽을 훼손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벽걸이 TV 쓰면 안 돼 이런 것도 조건을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신 분들은
그 사장님들은 대부분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사장님이 경험이 없으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오는 쪽은 강아지를 키워.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나중에 보니까 막 그 긁어갖고, 같은 사모님 아니에요? 긁어서 피해를 입힌 그 경험이 있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 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귓속말로 강아지 못 키우게 하세요. 강아지 키우면 저 바닥 다 작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못 키우게 특약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됩니까? 양심을 가지고 개 키우면 바닥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개 못 키우게 좀 하십시다. 이렇게 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계약을 해야지 월세가 나와요. 월세 나온다는 게 그 사무실 월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가요. 못 들어와요. 딴 사람 구해야 돼 또.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모르시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쑤실 필요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강아지가 이게 돼가지고 막 손상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나갈 적에는 변상시키는 건 여러분이 또 할 일인 거지. 응? 너무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관리비하고 공과금은 잔금인에 정산하기로 한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요. 근데 관리비는 세입자 있으니까 세입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입자는 벌써 관리비를 지금 한 열흘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달치 열흘치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달치 관리비는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 관리비는 자기 20일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 그러면 낼 때 자기 20일 관리비만 내는 게 아니고 앞사람 거 관리비까지 이달치 관리비로 낼 거니까 앞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관리비를 받아갖고 주는 거지. 그걸 관리비 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그냥 거기서 입금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관리비를 입금시켜갖고 받아갖고 정산한다는 게 그거지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 월세 들어오는 계좌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나 잔금 들어오는 계좌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특약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특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 계약서 작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어느 시점이에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게? 계약금, 잔금 들어간 날이에요. 계약금 일부 들어가고 계약금, 잔금 들어갔죠? 그때 계약서 써요. 그때 계약서의 마지막 칸이 뭐냐면 도장 찍는 칸이에요. 도장 찍는 칸. 네. 도장 찍는 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임대인 주소 적고 이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어요? 집원 주소 적어요? 아니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길 뭐 나온 거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입니다. 대부분 도로명 주소요. 대부분이 아니고 99.999%가 도로명 주소예요. 자,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 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요?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하라고 그래요? 전입신고할 때. 아니, 안 받아줘요. 도로명 주소로 해야 됩니다. 도로명 주소 해야지 받아줘요. 우리는 도로명 주소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딱 유일하게 계약서에 위에 그 계약의 목적물 적을 때만 주소, 계약의 목적물, 부동산 표시 적을 때만 집원 주소를 적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땅 같은 경우에 도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주소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주소를 다 집어넣으려면 집원 주소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되니까 거기 보면 도로명 주소 검색하는 게 나와요. 집원 주소 딱 집어넣으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집어넣으면 집원 주소.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밑에 당사자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주소 적을 때는 뭐예요? 도로명 주소.
이름 적고요. 이민정이라고 이름 적고, 임대인 쪽이 이민정 도장 찍으셔야 돼요. 이때는 자필로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자필로 한번 쓰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이민정이라고 출력을 하시고 옆에 또 쓰게 만드는 게 좋아. 어쨌든 필적이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도장도 찍고, 인감증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쪽에도 보면 이기수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또 도장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이거 도장 안 찍고 그냥 사인으로 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사인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장 갖고 왔으면 도장을 찍는 게 멋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뢰가 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오죠. 아직 용어를 안 배웠으니까. 오픈한 공인중개사라는 뜻이고,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고, 그게 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름 적고, 이때는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도장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사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무조건 등록된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도장 날인. 자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밑에 직원이 일을 같이 도와줬다 그러면 직원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꼭 찍으셔야 돼요.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하여간 요 밑에 있는 직원이 도장을 안 찍어가지고 자격정지를 3개월 받은 게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꼭 찍으셔야 된다. 안 찍으면 이거 걸리는 거다. 예? 도장 찍는 거.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임대인이 부부 공유야. 그러면 임대인 몇 명? 2명이 될 수 있잖아요. 2분의 1 지분씩이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이민정 말고 뭐예요? 또 누구야? 이병헌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칸이 2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공동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도장 2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사람 이름으로 하겠지. 두 사람까지 하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두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부부 공유 물건인데 부부가 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도장이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요. 4개에다가 부동산 도장 들어가고 밑에 실장 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공동중개가 많다고 그랬잖아. 공동중개가 되면 밑에 부동산 대표 적을 칸이 하나 더 생겨요. 이것만 있을 때는 단독중개, 양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럼 보통 물건지가 위, 손님디가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누구로 할까? 맨날 이씨밖에 생각이 안 나네. 김민수 이렇게 하고, 그 실장님은 또 뭐예요? 박혜수 이렇게 하고, 도장 찍고 도장 몇 개 들어가는가 보세요. 도장 엄청 많아요. 이거에 도장 찍을 때가 많아요. 대리계약이면 또 위임장에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또 간인도 찍고 막 그래야 될 수 있어요. 별지가 막 길어질 수 있어요. 간인도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장을 누가 찍을까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도장을 누가 찍어요? 손님들한테 여기 찍으시죠, 여기 찍으시죠 했다가는 계약서 쓸 때 2시간 걸려요.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싹 걷어갖고 딱 이렇게 정리해갖고 임대인 쪽, 임차인 쪽, 부동산 쪽 딱 정리를 해갖고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이 그 도장을 뭐예요? 계약서만 찍는 거 아니에요. 확인설명서 찍고 영수증에 찍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걸 일괄해서 누가 찍어요?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이 딱딱딱딱딱딱 막 찍는 거예요. 계속. 수십 군데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거 찍고 다음에 또 한 사람 거 또 찍고 또 찍고. 이게 계약서 쓰는 날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잘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얘기하고 인사하고서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뭐요? 잔금날이 딱 잡혔지. 예. 잔금날 와서 이제 정산할 거 정산하고 물건 뭐 인수인계할 거 좀 확인하고 그 뭐 해야 돼요? 여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놔두고요. 잔금날. 그렇죠? 정산 많이 할 게 많이 있어요. X는 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인수인계할 걸 좀 확인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분에 가면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시설도 확인했고 문제없다 확인되면 잔금을 입금하겠죠. 누가 누구한테 입금시켜야 돼? 임차인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이사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사 들어오고 있죠. 다 확인했죠. 이사 풀고 있어요. 잔금 지급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입금계좌 있었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나가는 세입자한테 빼주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거고. 그죠? 빼줘야 나가겠지만은 당연히 빼줍니다. 그쪽은.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뭐예요? 비워놨잖아. 제가 한 번도 가로를 친 적이 없는데 가로 쳐놨잖아. 너무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일한 건데 지금. 잔금 입금시키는 그 순간에 중개보수 확인 설명서에 얼마라고 나와요. 예. 뭐 깎아달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입금. 같이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지. 그럼 이거 입금시키면서 같이 입금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된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한 게 뭐냐면 물건을 접수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손님을 붙여가지고 손님을 설득해가지고 완전히 맞춰가지고 계약서 쓰게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잔금 넣게 만들어가지고 이사 들어가게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월세 계약이 많은 거니까 월세 계약 위주로 해서 한번 쫙 봤어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걸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도 쓰이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 중에 기초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경매 부분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음 주에 하고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가 일단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1편 중개사 법령으로 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세 개 중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